그 업데이트된 자료고, 그다음 반경은 466억 광년입니다. 반경은. 그러니까 이제 직경은 932억 광년이 되겠죠. 그 이걸 갖다가 요거 이제 466억 광년, 406 광년 이렇게 되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비르고 슈퍼 클러스터라는 거는 비르고 처녀자리라는 슈퍼 초은하단이라는 거는 은하가 모이고 그냥 수천 개가 모인 겁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 은하계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점으로 찍어도 부족한 거죠. 그 안에 있고 이 반경이 466억 광년이라는 거죠. 그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인데 반경은 466억 광년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우주가 팽창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직경으로는 이제 이렇게 되고 우리의 위치는 저 중앙이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observable universe라고 그랬어요.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 우리가 기술적으로 볼 수 있는 우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저기에 우주가 있다. 분명히 있다. 그럼 볼 수 없어도 그 범위가 466억 광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한 930억 광년이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밖에는 뭐냐? 관측 불가능한 우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아마 분명히 뭐가 있어요. 있지만은 여기에 뭐가 있는지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 관측, 기술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건 이거보다 훨씬 좀 짧죠.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하고 왔냐면은 저 안에 배가 있으면 이제 배는 평평한 것 같지만은 사실 이거 일부분이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이제 수평선에서 이제 딱 해발 0m에서 이렇게 보면 볼 수 있는 그 길이가 한 5km 되는데 높이 올라가면 이제 더 많이 보이겠고요. 관측 가능한 우주라는 거는 지금 관측해서 우리가 우리의 논리적인 사고의 범위 내에 들어가는 그 영역이 그 정도 크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밖에는 아니라는 얘기죠. 모른다는 얘기죠.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속 팽창을 반영한 값이고 만약에 가속 팽창을 반영하지 않으면 약 410억 광년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 우주의 중심은 어디 나가다 중심이 되는 겁니다. 바다에 중심이 없잖아요. 어디 나가다 중심이 되고 빛이 우리한테 오는 거리는 지금 약 한 140에서 150 광년 사이에 있습니다. 이 바깥에는 그러니까 150광년에서 한 이 466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지금 팽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빛은 절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나이는 현재의 나이이기 때문에 이게 점점 커지기 때문에 현재는 140에서 한 150억 광년 내에 있는 빛은 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는 앞으로 우리 영원히 볼 수 없게 됩니다. 팽창하면 나중에는 이제 아주 가까이만 볼 수 있게 되겠죠. 자, 빅뱅에 대한 미스컨셉트. 잘못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팽창. 이거는 그냥 팽창이 아니고 공간 자체의 팽창이라는 거예요. 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자가. 그 다음에 먼 은하들이 달아나고 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먼 은하가 달아나는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공간이 늘어나니까 멀어지고 있는 거지 은하들이 도망가고 있는 거 아니다 그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게 사이언틱 아메리칸에 저 사람이 이제 기고한 글을 제가 요약한 건데 저명한 물리학자들도 오해하는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도플러 효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게 멀어지는 걸. 도플러 효과가 아닙니다. 이거는. 적방 편의. 그러니까 파장이 빨간색으로 멀어지는 건 빨간색으로 되죠. 그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체가 멀어지는 거. 그건 도플러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우주가 팽창할 때 일어나는 그 적방 편의. 세 번째는 중력 때문에도 중력 있죠. 중력 때문에도 팽창 수축을 합니다.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우주에서 되는 건 도플러 효과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허블이 처음 발견했을 때는 그 전에 이제 베스토라는 사람이 그거는 뭐 도플러의 법칙을 이렇게 이용해서 풀긴 풀었어요. 근데 도플러 효과는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플러 효과는 물체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광석을 넘으면 안 되죠. 멀어지는 속도가. 광석이 되면은 이 적방 편의가 무한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주의 팽창에서는 그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광석을 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거 G 값으로 표시인데 G가 1이라는 건 광속이라는 얘기입니다. G가 1.5라는 거는 광속보다 1.5배로 빨리 멀어지고 있는 은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관측한 바에 의하면은 8.55까지 발견했어요. 그 은하까지. 그러니까 광속보다 8.55배 멀어지고 있는 그런 은하까지 지금 관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거는 아직까지 이거는 이제 보지 못했는데 빅뱅 후 38만 년 전, 그러니까 거의 138억 년이죠. 그때의 이 G 값은 약 1071이 될 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관측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빅뱅은 도플러 효과가 아니다. 적방편이는. 두 번째, 그럼 우주가 막 팽창하면 여기 막 팽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다 그겁니다. 은하계는 좀 안드로메다 은하 같은 거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거는 중력의 영향입니다. 중력의 영향이 훨씬 더 센 겁니다. 어느 정도 세냐면 지구 주변만 한다면은 중력에 의해서 모아지는, 인력에 의해서 모아지는 효과의 30분의 1, 10의 3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팽창 속도가. 그럼 팽창은 어디서 되느냐? 이런 데서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다 은하들이거든요. 은하 사이에 보이드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공간은 절대 멀어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멀어지고 있지만은 그거는 중력의 효과가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은하나 이거는 서로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중력이 더 강하다는 얘기죠. 훨씬 더 강하다는 얘기죠. 10의 30분의 1배. 그래서 이제 이 우주 팽창을 고무풍선에 이렇게 비유하는데 이건 잘못된 비유죠. 여기다 이제 그림 그리잖아요. 점 찍잖아요. 그 훅 불면 점이 커져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거보다는 만약에 이제 굳이 이걸 표현한다면 여기다 스티커를 붙여야 된다. 스티커는 안 늘어나잖아요. 불어도. 오히려 그게 정확한 표현이다. 굳이 이걸 고무풍선에 비유를 하자면은 그런 얘기입니다. 별이 우주에 얼만큼 있느냐? 까무러치게 많지만은 또 동시에 까무러치게 희박합니다. 물질의 양이. 어느 정도냐면은 대기 중에 1 평방미터 2박미터당 0.25개의 원자가 있어요. 수소 원자 기준으로 0.25개의 원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지금 현대 기술로 나오는 최첨단 극조 고진공 익스트림 얼트라 하이 베큐움이 얼마냐면은 평방 2박미터당 1억 개의 분자가 있습니다. 1억 개. 그러니까 0.2개라는 거는 까무러치게 희박하다는 겁니다. 우주의 물질이 어느 정도냐 비유를 하자면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별이 프록시마 알파라는 별인데 약 4광년 떨어졌는데 태양을 갖다가 만약에 광화문 내거리에 동전 하나에 비교를 하면은 제일 가까이 있는 별은 일본의 도토리 있죠. 도토리시. 제가 이제 계산해 본 거예요. 도토리시에 있는 포도씨만 합니다. 그 중간에 별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별이 저렇게 많은데 이렇게 비어 있는 거는 그만큼 우주가 광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최근에 알은 사실입니다. 이런 별의 숫자라든지 이게 물론 이 별의 숫자는 훨씬 이거보다 더 많을 거예요. 관측한 것보다. 네, 우리 주변에 이제 은하가 있는데 우리 은하들이 여러 모여갖고 로컬 그룹이라는 걸 이루고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뭐 삼각형 은하 이런 것들이 은하들이 모여서 은하군을 이루고 그 갤럭시 그룹이라는 걸 이루고 그거 이루어서 클러스터 은하단을 이루고 그것들 또 이뤄서 초은하단을 이룹니다. 이거는 이제 수천 개, 수만 개의 은하들이 모여 있는 건데 그럼 은하들이 저렇게 이해라시로 딱 계층별로 된 그건 아닙니다. 약 50%만 여기 포함되어 있고 50%는 떠돌아다니고 마음대로 자리를 바뀌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중력이 그렇게 절대적이야. 한 은하단이나 초은하단쯤 되면은 그건 중력하고 약간 좀 다른 메커니즘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은하를 이제 10억 광년 주변에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 있습니다. 아까 천여자리 여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또 초은하단에 표시되어 있고 이렇게 은하들이 표시됩니다. 은하들이. 우리 이제 은하 같으면 여기 이제 점으로도 표시가 안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거를 더 큰 구조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얀 것들은 은하단들입니다. 중간중간에 이게 비었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보이드라고 하는 거기가 팽창한다는 얘기입니다. 팽창을 주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데는 중력이 작용하고, 그래서 이거를 필라멘트 같다고 그래서 필라멘트라고도 부르고, 또 요게 약간 판 모양으로 이렇게 된 거는 장성이라고 부릅니다. 장성, 월이라고도 부르고, 요 마디마디를 노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약 3억 광년의 크기에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모양이 우주 전체에 이게 930억 광년 범위 내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우주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우주의 원리라는 건 우주 어디서나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똑같은 구조입니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이런 편차는 있지만은. 자, 그게 이제 우주의 현재 모습이고, 그럼 이제 우주가 이렇게 있었으면 빅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주가 팽창했으면은 옛날에는 한 점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빅뱅입니다. 빅뱅인데 참 우습게도 그런 당연한 생각을 하질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우주 팽창이 나오고서도. 왜냐하면 아인슈타인도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특수상대성 이론했을 때는 우주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건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중력 이걸 얘기했지 우주가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는 상상을 못했던 겁니다. 그 기원이 어떻고 그런 것까지. 근데 이제 르메트르가 팽창한다. 팽창하면 옛날에 작았을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을 미처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팽창 사실 자체도 엄청났기 때문에 아인슈타인도 그거 믿지 않았고, 아인슈타인이 생각했던 우주는 처음부터까지 똑같다. 변하지 않는다.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똑같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르메트르의 이 빅뱅은 뭐냐면 시작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빅뱅이 있었다면 당연히 시작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점으로부터. 그게 이제 빅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빅뱅을 이 르메트르가 발표하고 나서 1930년 5년 후에 첫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빅뱅에 대한 아이디어를. 근데 이거는 더 아주 우습습니다. 아까는 브뤼셀의 어떤 도시 학회보에 아무도 안 낸 학회보에 냈는데, 이거는 어디에 냈냐면은 실험실에 간행물로 냈어요. 비빌리카 시험드 라보라토르 데 아스트로노미 에드 제오데시라는 그 지도 축적 만드는 실험실이거든요. 그거하고 천문학 여기 실험실 간행물로 나온 거, 이 중요한 아이디어가. 그래서 이게 지금 나사의 그 데이터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걸 이제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 원문입니다. 그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은 빅뱅이라고 안 그랬죠. 이게 최초의 아톰 프리미티브, 영어로 하면 이제 원시적 원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원자인지 성운인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은. 그다음에 이거는 현재 지구의 모든 질량이 여기 있을 것이고 거의 0에 가까웠을 것이다. 그런 개념을 쭉 얘기한 겁니다. 그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모든 질량이 한 점에 있었다면은 무지무지하게 뜨거웠을 것이다. 그럼 이렇게 커졌으니까 지금 우리는 불꽃놀이하고 다 꺼져가는 불꽃놀이 하고 있는 그 지구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꽃놀이. 왜냐하면 식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갖다가 20년 후에 아무도 이걸 검증을 안 한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를. 그 조지 가모브가 이제 이걸 빅뱅의 이제 그 잔열, 배경 복사를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증명이 된 거 다시 또 15년, 20년 있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됐는데 빅뱅만 얘기한 게 아니고 이렇게 됐다가 언젠가는 또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근데 이건 아직 증명된 바가 없으니까. 하여튼 선견지명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이제 유명한 사건입니다. 교황 비오 12세가 이 빅뱅 이론에 아주 고무가 됐어요. 왜냐하면 카톨릭 신부가 빅뱅 이론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교황청 아카데미에서 51년에 그 연설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비오 12세가 계속 시간을 걸려서 과거로 올라가면은 태초의 빛이 있으라. 성경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태초의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다. 그래서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그거다. 이렇게. 휘아트 룩스가 바로 이거다. 얘기를 한 거예요. 조지 르메트르가 길겁을 한 겁니다. 제발 그 얘기 하지 마. 근데 직접 얘기는 못하고 이 사람이 술은 좋아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얘기는 안 하고 그 추기경들한테 계속 해가고 그 교황 제발 저 얘기 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래갖고 그 다음 해 로마에서
저 천문연맹이나 이런 건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일절 얘기 거기서도 발표를 안 하고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이 얘기는 일절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르주 르메트르가 생각했던 거는 그 빅뱅하고 창세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그렇게 본 겁니다. 자기 이 사람 카톨릭 신부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이런 신앙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신앙도. 빅뱅인데 그건 하느님이 창조한 게 아닌데 거기 빛이 있던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생각입니다. 어? 신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이게 같은 기독교라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신부인데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빅뱅은 창조가 아니다. 창세기의 창조가 아니다는 걸 명확히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이 참 문제인데 미국의 뭐 창조론을 갖다 부정하는 사람 비율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죠?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은, 학교에서, 카톨릭 신부 조르주 르메트르가 한 창조 이론을 가르쳐야 됩니까? 그리고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진짜 바보 같은 질문이죠. 진짜 질문 자체가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조르주 르메트르는 창조론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빅뱅을 얘기한 거지. 그건 명확히 아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빅뱅이 왔습니까? 빅뱅을 교육해야 된답니까? 아니면 창조론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틀린 바보 질문에 바보 답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필라멘트로 되는 건 다 암흑물질을 따라서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은하 주변에 별들이 돌고 이렇게 돌잖아요. 우리 이제 태양계도 은하 중심으로 해서 빙빙 돌고 있습니다. 그런 속도나 이런 걸 보면은 암흑 물질이 없으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둘 다 다크라고 한 얘기는 무슨 물질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른다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는 얘기 아니고 빛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자 그대로. 빛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전자기 현상입니다. 전자기 현상. 빛이라는 건 전자기 현상이거든요. 맥스웰의 우리 방정식에 하면은 빛이라는 거는 전자기파의 한 현상이거든요. 전자기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빛이 없으니까 안 보이죠. 모든 측정기기는 전자기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측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른다는 얘기지 이게 몰라서 다 암흑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있는 거는 거의 분명한데 물론 여기 이제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 극소수가 있긴 있어요. 근데 있다는 거는 거의 분명한데 이게 지금 뭔지를 모르는. 특히 이제 이 다크매터 같으면은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거 찾으려고 했었어요. 아직 못 찾았어요. 그 아마 지금 여기 나온 여러 가지 후보 이론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설사 그렇다고 해도 암흑물질이 없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있는 거는 거의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바리오닉 물질이라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원자 물질입니다. 5%밖에 안 됩니다. 별, 블랙홀 모든 거 다 합해야 5%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빛, 중성미자 이런 거 다 합해야 0.001%밖에 안 됩니다. 이게 우주의 구성 성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다크매터는 우주가 처음 생성될 적에 은하들이 모양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했고 요거는 우주가 팽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구성 성분입니다. 요거죠. 그럼 영원 우주는 빅뱅 전에는 뭐가 있었느냐고요. 빅뱅 전에 지금 그 첨단 우주 물리학에 의하면은 한 두 가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케오틱 인플레이션 혼돈 인플레이션 이론. 이로부터 거기서 이제 다중우주들이 여기 쭉 나온 겁니다. 버블우주니 마구주니 이런 것들이. 여기는 제가 이제 파일은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길 것 같아서 뒤에다 혹시 질문 나오면 놀라고 뒤에 뺐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10의 마이너스 36승 초 때 급속 팽창을 했다는 거야, 우주가. 알렌 구스를 아까 이게 서리 위에 올라탔던 사람, 그 사람이 한 이론인데 그거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확증을 아직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곧 조만간 확증할 가능성이 굉장히, 확증으로, 이 관측으로 할 적이 있어요.
현재 우주에 급속 팽창이 있었다는 건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확증만 못하고 있는 겁니다. 확증만. 근데 그 이론, 그 급속 팽창 이론을 얘기하다 보면 이게 자연적으로 따라 나오게 된다. 부수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뒤에 이제 뺐으니까 생략을 하겠는데, 이런 이론은 뭐냐면은 구미, 뭐 일본, 뭐 이런 유수학 최고 인류학자들이 이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런 황당무계한 거를 다중우주나 이런 거, 캠브리지, 하버드, MIT 최인류 물리학과 교수들이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건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한 편도 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명이 안 된 거니까. 하나도 한 편. 스티븐 호킹이 네이처에 논문 몇 개 냈습니까? 못 냅니다. 못 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게 진짜 무리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생겼,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돈하고 관계없이, 연구비하고 관계없이.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략을 하고, 다들 이 이론이라면은 우주가 다중우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게, 그렇지만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물리론에 의해서, 이었다는 거. 또 하나 이제 무비연계 가설인데,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죽은 이제 스티븐 호킹이 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현재고 시간이고 이제 공간인데 쭉 해서 가면은 빅뱅 이제 급속 팽창을 한 거고 쭉 따라가면 어디 한 점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 이제 빅뱅이죠. 빅뱅. 근데 수학에서 점은 용납이 되지만 물리학에서 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리학에서 점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학하고 물리학은 틀린 겁니다. 점이라는 건 위치만 있고 크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이 세상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블랙홀 이론의 싱귤라리티라는 거, 특이점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그냥 수학적인 그런 그 개념이지. 우리가 지금 특이점이 뭔지 모릅니다. 자, 그냥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뭐가 있었냐 모르는데 스티븐 호킹이 얘기한 거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기연계 가설이라는데 여기는 시간이 t로 되는데 여기 실수인데 여기는 허수가 된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뭐냐면은 뭐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면은 북극이다죠. 그죠? 그 지금에서 과거로 계속 올라가면은 빅뱅이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더 올라가면 뭐냐? 지금 이 질문 아닙니까? 그죠? 근데 북쪽에서 계속 올라가서 북극에 가서 야, 더 북쪽으로 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북극에 가서 더 북극으로 가? 그 얘기 안 되는 거죠. 그거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 빅뱅도.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경계 가설인데 이 스티븐 호킹도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한 그 인플레이션 이론 있잖아요. 다중우주. 그걸 여기하고 이제 접목시킨 이론을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우주가 어떻게 생겼고, 뭐 우주가 구성물질이 어떻게 됐고, 이제 이거였고, 암흑물질이나 암흑에너지는 우리 실생활, 당장 우리 여기 사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그건 우주가 처음 생길 때 지금 팽창하고 있는 거 우리가 못 느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물질은 뭐냐 하는 거죠. 우리 아는 물질에 대해서 한번 그 최근의 과학이 밝힌 바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다크 에너지, 다크 매터, 암흑물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물질은 이것밖에 없다고. 원자로 된 물질이죠. 원자로 물질. 바리오닉이 뭐라는 거는, 바리오닉이라는 거는 쿼크 세 개가 모인 입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성자, 양성자입니다. 전자는 너무 가벼워서 그냥 무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바꿔서 얘기하면은 무게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원자로 된 물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원자로 물질은 우리가 지금 볼 적에는 암흑물질, 암흑 에너지 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 보통 물질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보통 물질이 이제 우리 몸도 이루고 강도 이루고 뭐 별도 이루고 블랙홀도 이루고 다 이러는데 그 물질이 0.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5%에 다시 이렇게 조그만 비율밖에 모르는, 나머지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데 그건 모른다는 건 아니고 관측하기가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이건 어디 있냐면은 은하 사이의 공간에 있는 거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은하 사이에. 어떤 형태로? 주로 이제 우주의 물질은 75%가 수소고
25%가 헬륨이거든요. 중금속, 헬륨보다 큰 거 다 합쳐봐야 1%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별에서 막 헬륨이 만들어지고 뭐가 만들어지고 하지만은 그거는 우주 초기에, 빅뱅 초기에 아까 그 비율로 수소에 헬륨이 생성이 됐는데 그 비율을 크게 바꿀 정도가 아닙니다.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됐는데 그 나머지 다 어디 갔느냐. 그지? 보통 우리 원자 물질이 별이나 블랙홀이나 여기서 발견되는 거 이후에 그 나머지 그게 다 어디 갔느냐 그거죠. 그게 missing 바이오닉 프로그램입니다. 그 물질이 다 어디로 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은 엄청나게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그 측정 방법은 여기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배경 목사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그 물질, 보통 물질들이 어디 있냐. 일단 이제 저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별을 이루고 있는 물질, 은하를 이루고 있는 물질,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 지구를, 그거는 이제 다 아는 물질인데 0.5%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머지 물질은 어디 갔느냐? 첫 번째, 은하 매질, CGM이라고 그러죠. Circumgalactic Medium. 이게 은하가 있으면 은하 주변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퍼져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 은하에 물질 이렇게 제공해주는 이런 저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인터 클러스터 메디움. 이건 뭐냐면 은하들이 수백 개, 수천 개 모인 게 은하 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은하 사이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먼 거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체 은하 단지는 약 10% 차지하고, 여기에는 원자가 어떻게 있느냐. 아까 우주의 평균 밀도가 1입방미터당 0.25개 원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1000개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굉장히. 그래서 주로 수소하고 헬륨이 자유 상태로 있는 겁니다. 원자를 이루지 않고 전자가 없는 플라즈마 형태로 이렇게 있는 건데, 온도가 이제 몇 억도 이렇게 되니까 보통 이제 수억도 이렇게 되는 거죠. 수억 켈빈. 그런데 이게 굉장히 원자가 많은 것 같지만은 mean free path, 그러니까 자유 경로죠. 그 원자 하나가 쭉 가갖고 다음 어떤 놈하고 땅 부딪히는 평균 거리가 1광년입니다. 1광년. A라는 원자가 다음 원자하고 부딪히는 평균 거리가 1광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1000개라는 얘기예요. 그 물질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는. 근데 이것들 이렇게 보면은 아까 은하처럼 얘들도 이렇게 필라멘트처럼 돼 있어요. 필라멘트처럼. 이렇게 쭉 퍼져 있어요. 얘들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WHIM입니다. 이걸 그대로 그러면 Warm, Hot, Intergalactic Medium입니다. 이 용어가 이상하죠. 그래서 뜨거우면 뜨겁고, 웜이면 뭡니다. Warm, Hot이라고 했습니다. 예? Warm, Hot. 이것도 마찬가지로 은하 사이에 있는 여러 은하나 은하단, 초은하단 사이에 이렇게 퍼져 있는 이런 필라멘트 형상으로 퍼져 있는 물질인데, 이건 아까보다 온도가 훨씬 낮습니다. 아까는 수억도인데 이건 수천도. 주로 수소하고 헬륨이죠. 은하 사이에 있는데 필라멘트 상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원자가 뭐냐면 아까는 한 1000개 있다고 그랬죠. 1입방. 이거는 1에서 10개 정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어? 원자 하나가 다음 원자를 만나는데 1광년 걸리니 이거는 더 깜깜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어떻게 관측하냐 그겁니다. 극도로 힘들죠. 극도로 힘든데 우주는 광대합니다. 광대해서 그렇게 희박해도, 그런 원자들이, 이게 이제 은하들인데 그 안에 그렇게 희박해도 이 거리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을 갖다가 관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냐면 2015년, 2017년에 에사에서 유럽 그 항공우주국에서 쏘아올린 찬드라 엑스레이, 엑선으로 이게 분석을 한 겁니다. 분석을 해서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 18일 동안 한 군데 쫙 쏴갖고 관측을 한 겁니다. WHIM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보통 물질만, 이제 우주 전체 구성 성분의 5%를 이루는 보통 물질의 구성 성분입니다. 일단 별, 은하, 아까 이거 5%라는데 여기 이제 7%, 여기 이제 2018년 데이터니까, 네이처에 나온 데이터니까 보다든지 업데이트된 데이터입니다. 7%. 그 다음 은하 매질, 은하 둘레 이렇게 있는 게 이거. 은하 매질, 은하 가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WHIM. 이게
답니다. 근데 이게 WHM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거는 온도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름을 다 이렇게 뭉뚱그려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LY 알파 포레스트라는 거는 이거는 은하간의 물질인데 그 파장이 좀 특이한 저건데 좌우지간 이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 겁니다. 이게 요약하자면 이것들은 다 뭐냐면 은하 사이 공간에 아주 희박하게 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희박하게 있는데 온도가 1억 도, 몇천 도. 이상하지 않을까요? 금방 식어버릴 거 아니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온도라는 거는 입자의 운동 에너지입니다. 온도라는 거는 입자의 운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고속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매질이 없기 때문에 식지를 않는 겁니다. 그게 운동 에너지가 떨어지면 온도가 낮은 겁니다. 그렇게 고속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물질의 분포가 아까 이제 LY 이거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은하의 어떤 찌꺼기 물질입니다. 그게 이걸 이제 파장을 분석했는데 이 파장을 분석하기가 힘든 게 플라즈마는 스펙트럼이 나오지가 않죠. 왜냐하면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전자가 궤도를 이렇게 이제 오르락 내리락 때 스펙트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없는 겁니다. 수소나 헬륨은 플라즈마 상태이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한 1% 정도의 중원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산소니 뭐 이런 것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까 그 관측한 거는 산소. 그러니까 산소는 깍대기가 플라즈마 상태가 돼도 안에 좀 전자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관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관측을 한 거죠. 근데 그런 물질이 이렇게 되면 파장이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숲과 짙어서 이러는데 좌우지간 이거는 뭐 아까 WHIM하고 비슷합니다. 그냥 은하 사이에 퍼져 있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다 우주에 있는 대부분의 물질은 별과 블랙홀이나 우리 인체나 이걸 이루는 게 아니고 은하 사이 혹은 은하단 사이 혹은 초은하단 사이에 아주 얇게 퍼져 있다. 그냥 무질서하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도 무슨 필라멘트 형태로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이제 블랙홀 하면은 모든 걸 빨아들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빨아들이는 것도 있고 뱉는 것도 있습니다. 트림을 하는 거죠. 그걸 뭘 보고 하냐면은 화장실에서 물 내리면은 부르륵 물이 이제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구르륵 하고 소리를 내죠.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예요. 일부 에너지를. 구르륵 하잖아요. 음파로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블랙홀도 똑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물질을, 별들을, 천체들을 다 깨서 다 빨아들일 적에 강력하게 빨아들이면서 거기서 일부가 분출이 됩니다. 꼭 그 트림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블랙홀이 이제 이 블랙홀은 어디 있느냐? 물론 별에도 있지만은 커다란 은하, 그 다음에 수백만 개, 수천만 개가 있는 은하의 중심에도 있습니다.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블랙홀이죠.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럼 주변에 있는 거를 이게 이제 은하라고 하면은 빨아들입니다. 빨아들이면 여기서 뭐니까 토해냅니다. 일부를. 토해내면은 이 토해낸 이 에너지가 뭐 감마선, 엑스레이 이런 건데 아까 이 주변에 그런 희미하게 퍼져 있는 WHIM 같은 물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데펴버리는 겁니다.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그 물질들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날아갔다가 중력에 의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몇 억 년이 지나면은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면은 얘가 블랙홀이 중력으로 다시 걔들을 빨아들여요. 그럼 또 잡아삼키면은 또 토해냅니다. 그럼 또 나가. 이걸 몇 번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응?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올 적에 물질들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 광대한 공간에서 수소, 원자 이런 게 들어오니까 그럼 거기서 별이 생기는 겁니다. 별이 생성, 스타버스트. 별들이 막 생기고 그 중원소는 전부 별에서 생긴 거죠. 산소, 탄소 이거는 전부 별에서 생깁니다. 아주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이나 중성자별이 폭발할 때 생긴 거고 어쨌든 그 별들이 생성되면 중원소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몸은 다 거기서 생긴 겁니다. 우리의 고향은 태양이 아니고 다른 별입니다. 폭발한 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이게 언제도 2020년 캠브리지 대학에 있는 파비안 뭐라는 사람인데 칼라비 이게 물리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상이래. 이 메커니즘을 정확히 규명을 해갖고 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뭐 대단한 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까 WHM이나 그 은하 간에 있던 걸 빨아들이고 뱉고 빨아들이고 뱉고 그래서 빨아들여 가까이 왔을 적에 별들이 생성되고 뱉어버리고 이걸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 대략 추정하기에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보통 물질, 다시 말해서 원자들이죠. 원자들의 최소 50% 이상은 두 번에서 수십 배 동안 들락날락했다는 겁니다. 은하 사이의 공간을, 예? 은하 사이의 공간을. 기가 막힌 얘기죠. 예? 그건 뭐냐면은, 자, 우리 몸을 보면은, 우리 몸은 다 원자로 이루어졌어요. 그죠? 원자로 이루어졌는데, 원자의 수는 7조 곱하기 약 1000조, 7에 10의 27승계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원자가. 그 원자는 다 어디서 왔느냐? 은하에서 온 겁니다. 은하 사이 왔다 갔다. 블랙홀에서 할 때 들락날락 하면서 생긴 겁니다. 근데 이 원자 중에 뭐 이건 나중에 생물할 때 다시 얘기했지만 생명할 때 98%는 1년 안에 다 색으로 바뀝니다. 나머지 그 2%는 2년 만에 2년 전에 나하고 지금의 나하고 완전히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물질적으로. 근데 이 원자가 다 뭐냐? 그 다음에 산소 원자 같은 경우에 우주가 희박하다고 그랬잖아요. 사람 몸을 이루고 있는 이제 인체 체중의 60%가 산소인데 그 산소를 다 만들려면은 우주의 평균 부피 어느 정도가 필요하냐? 평균 부피로 한다면은 요만한 양입니다. 10의 31승. 응?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대략 보면은,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에 50배 되는 거리, 50배 되는 가로, 세로, 높이. 그 부피에 있는 산소의 평균 양이 우리 몸 한 사람의, 성인 한 사람의 산소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의, 지구에 얼마나 많은 산소가 있어요. 근데 그 우주에 보면은 지구 같은 거는 지금 보이지도 않는 점이잖아요. 얼만큼 우리가 방대한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몸뚱아리는 은하와 은하단 사이의 우주 공간을 순환하는 진짜 이게 똑같은 원자가 아니잖아요. 매번 바뀌니까 수많은 보통 물질들이 왔다 갔다 순간적으로 잠시 머무른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물질들이 어디서 생겼냐는 겁니다. 그럼 원자는 어디서 생겼냐? 원자는 자, 보통 물질이라고 아까 이제 바이로닉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원자 핵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죠. 그 원자 핵은 양성자는 이제 쿼크 3개로 돼 있고 중성자는 또 이것도 쿼크 3개로 돼 있고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저거는 아주 심플리파이된 아주 단순화된 그림입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막 움직이니까 난리법 이 안에서 수십억 개, 수조 개의 가상 입자들이 생겼다 없어졌다 막 합니다. 그 중에 최종 결과로 나오는 게 관찰되는 게 쿼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쿼크 3개로 딱 구성된 게 아닙니다. 이 안에 쿼크도 있고 뭐도 있고 가상 입자 별의별 막 잡탕 입자들이 막 순간적으로 없었다. 관측할 때 딱 닦는 게 요거라는 얘기입니다. 원자의 무게는 원자 핵의 무게죠. 그죠? 원자 핵의 무게입니다. 그죠? 원자 핵의 무게가 다 전자에는 별로 없고 원자 핵의 무게는 쿼크의 무게입니다. 근데 쿼크의 이 무게를 갖고 원자의 무게를 계산을 안 맞아요. 택도 1%도 안 됩니다. 쿼크의 무게를 다 해도 원자의 무게 1%도 안 돼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힉스 입자 우리 뭐 신의 입자라고 질량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극히 일부를 담당하는 겁니다. 다 그 원자의 물질은 어디서 냐면 이 쿼크들의 운동 에너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막 하는 이 운동 에너지가 그게 질량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는데 아까 이제 우주가 비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원자는 얼만큼 비었냐? 원자핵이 이 축구장에 파리 한 마리면은 원자핵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자는 이렇게 되는 거. 원자 크기로 하면은 그 안에 텅 비었다는 얘기죠. 원자 안에는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원자핵이 요만합니다. 전자는 여기 돌죠. 축구장에 파리 한 마리 있는 거. 그 다음에 쿼크는 더 까무러칩니다. 왜냐하면 원자핵은 중성자, 양성자로 이루어졌는데 중성자, 양성자는 다시 쿼크 3개로 이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둘 다.
그러면 쿼크의 크기는 얼마냐면은 쿼크를 갖다가 바이러스로 친다면 쿼크 한 개를 이 양성자의 크기는 은하수만 하다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빈 공간입니다. 우주의 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게 투과를 안 하는 건 이제 전자기력 때문에 그러는 거죠. 반발력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표준 모형에 의하면은 우주의 물질은 17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우주에 여기 뭐 히그스 입자 새로 발견된 것, 빛, 여기 다 들어가는데 실제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요거 4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쿼크, 여기 쿼크입니다. 업 쿼크, 다운 쿼크, 이제, 그 다음에 전자. 그 다음에 중성미자. 근데 중성미자는 요거는 방사성 붕괴할 때 살짝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하고 관계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직접 구성하지는 않죠. 붕괴될 때 잠깐 나오는. 그러더니 물질 입자로 치는 겁니다. 얘들은 왜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왜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그 쿼크 저런 반응에서는 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표준 모형입니다. 21세기 표준 모형으로 마지막으로 요게 이제 들어갔죠. 히그스 입자가 들어갔잖아요. 몇 년 전에 검증된 히그스 입자 여기 들어가서 17개인데 사실 이것도 불완전한 그림입니다. 왜? 반물질이 있어야 돼요. 반물질은 빼버린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다 마이너스 전하가 반대되는 것은 곱하기 17개에서 34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성 입자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문제가 많은 게 이게 기본 입자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우리 보통 물질이죠. 암흑 물질, 이건 다 그건 이제 제껴두고 보통 물질만 뭐더라도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웃기는 얘기가 아니, 하느님이 세상에 기본 입자를 만드는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들었냐. 그죠? 17개면 한 개로 하시면 되지. 저렇게 복잡하게 이름도 외우기 힘든 거를 왜 만드셨냐, 그겁니다. 자, 그 원자들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진공입니다. 진공은 절대 진공이 아닙니다. 양자적으로는. 들끓고 있어요. 에너지적으로. 에너지는 0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근데 그 안에는 들끓고 있는 거예요. 양자 이제 진공, 퀀텀 이거는 다 잘 입증이 된 이론이 아니고 실험적으로 입증이 된 현상입니다. 양자진공이라는 건 절대 가설이 아닙니다. 소수점 이하 20몇 짜리까지도 정확하게 측정으로 할 수가 있는 저겁니다. 양자진공. 그 다음에 쌍소멸, 입자 반입자. 아까 표준 모형에 반밖에 안 했다고, 반밖에 표시를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반물질이라는 건 뭐냐면은 똑같은 물질입니다. 원자핵이 있고 전자핵이 있고 뭐 똑같은데 전하만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마이너스인데 반물질은 전자가 플러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모든 물리적인 성질은 똑같은데 전하만 반대로입니다. 그 얘들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없어지죠. 쌍소멸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광자가 나오는 겁니다. 빛 알갱이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여기서 이제 물질이 생겼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이제 더 근본적으로 하면 아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아직.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물질은 여기서 생겨난 전자는, 원자 물질은, 보통 물질은.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우주를 우리가 얘기할 적에 우주의 물질은 뭡니까? 에너지하고 물질로 돼 있죠. 성경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휘아트 릭스. 그래서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 틀린 말입니다. 빛만 있어서는 안 돼. 물질도 같이 있었던 겁니다. 최초의 우주, 빅뱅 직후의 우주에는 빛과 에너지와 물질이 같이 있었던 겁니다. 같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이건 이제 빼버린다고 그랬죠. 지금 당장 이제 얘기 안 하기로 했다고 그랬어요. 당분간. 그럼 이제 복사 에너지라는 게 빛입니다. 중성미자는 빛입니다. 그 다음에 원자는 물질 입자고 이거 두 개입니다. 두 개가 어떻게 됐냐? 최초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물질은 에너지로 바뀌고 에너지는 물질로 바뀌죠, 그죠? 근데 뭐 잘 알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우주에서는 물질이 에너지로 바뀌는 건 있어요. 이거 왜냐면 안정한 반응입니다. 낮은 온도에서 이루어지는 반응이에요. 근데 에너지가
물질이 되는 현상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근데 최초의 우주에서는 이게 다 일어난 겁니다.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물질이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물질이 되고 똑같은 비율로 일어났어요. 그 빛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물질도 있었던 겁니다. 서로 호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열적으로 근데 이제 저 입자들의 평균적으로는 똑같은 게 아니고 이 통계로 어떤 입자는 빠르고 어떤 입자는 느리고 하니까 저 에너지라는 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광자입니다. 빛이 쫙 해갖고 꽝 부딪혀갖고 물질이 되고 또 빛이 꽝 부딪혀갖고 물질이 되고 또 반대도 되고 이렇게 돼요. 완전히 평형을 이루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된 거죠. 입자가 광자가 되고 광자가 입자가 되고 입자가 반입자가 물질이 합쳐서 없어지는데 그 에너지는 뭐냐면 한마디로 입자의 운동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가 물질로 변하고 이렇게 됐던 겁니다. 이게 완전히 평형을 이뤘었던 겁니다. 최초의 우주에서는. 그러다가 모든 입자, 전자건 뭐 중성미자건 쿼크건 전부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뤄서 대략 봐갖고 10의 한 5승에서 1초 사이에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반양성자하고 반중성자가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쫙 되면서 빛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중성자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약 1초에서 10초 사이에는 전자도 그렇게 된 거예요. 전자도 마이너스 전기의 전자하고 플러스 전기의 전자가 빵 해갖고 빛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된 겁니다. 빨간 거 이제 반물질 보통 물질하면 두 개가 빵 합쳐져 갖고 다 빛이 돼 버린 겁니다. 빛이. 그러니까 다 빛이 되고 몇 개가 남았어요. 몇 개가 얼만큼 남았느냐? 100억. 예를 들어서 양성자만 예를 들죠. 뭐 양성자, 중성자, 전자 다 똑같은데 양성자가 100억 개면은 반양성자가 100억 개면은 양성자가 100억 한 개. 그러니까 100억분의 1쯤 많았던 겁니다. 100억분의 1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00억 개 반양성자, 100억 개 양성자가 합치니까 다 빛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가 부족했기 때문에 물질 입자가 하나가 더 많았어요. 그게 지금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100억분의 1 남아 30개 1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갔겠습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물질과 반물질이 빅뱅 오고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똑같이 서로 호환하다가 어느 순간에 땅 됐던 겁니다. 그 한 개가 남은 겁니다. 그 쌍소멸이 있기 전에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양성자가 전자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 아닙니까? 이게 된 겁니다. 이게 뭐 빠졌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물리 법칙에는 여기에 물리 법칙은 대칭성이라는 게 있어요. 대칭성, 시메트리. 대칭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 그 지저분한 원자들이 기본 입자들이 많았잖아요. 하나가 있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은 그게 그때는 다 똑같아요. 대칭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원이 있습니다. 원. 구가 있어요. 구는 어디서 보나 다 대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각형이 되면 대칭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P입니다. 페리티입니다. 기하학적, 수학적 대칭. C는 뭐냐면 전하 대칭입니다. 전하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거 대칭입니다. T는 시간에 대한 대칭입니다. 이 최초의 우주에는 이게 다 대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온도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씩 떨어져 나간 거죠. 떨어져 나갔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요 반입자, 이거 제일 처음에 제안한 사람은 다이렉이라는 사람입니다. 20년, 30년대 폴 다이렉이라는 사람이 이 개념을 처음 얘기했고, 그 다음에 60년대, 70년대 그 러시아의 그 사하로프 있잖아요. 우리 반체제. 그 사람이 이 정확한 개념을 얘기했던 겁니다.
하고서 그게 실험적으로 증명된 건 20세기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요 T가 양력이 약한 힘이 이제 자연의 힘이 4개 있는데 그걸 이렇게 보면 시간 대칭이 약간 안 맞는 거예요. 시간 대칭이. 그래서 요 대칭이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지간 요런 대칭이 왜 생겼나는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대칭이 깨졌다는 얘기. 아주 미약하게. 그래서 그게 우리 몸이 된 겁니다. 이게 대칭이 안 깨졌으면 이 세상은 그럼 이제 빛은 얼만큼 있겠습니까? 아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빛 입자는 원자보다 그러니까 100억 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니까 200억 개가 최소 200억 배 더 많이 있습니다. 빛 입자의 개수를 셀 수가 있어요. 원자의 개수가 약 10의 80승계쯤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빛 입자의 개수는 거기보다 곱하기 2 곱하기 10의 100억 개니까 10승 이렇게 곱해야 되는 겁니다. 빛 입자가 훨씬 많은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물질이 생겼어요. 물질이 무에서 생긴 겁니다. 정말 무에서 진공에서 생겼습니다. 그래 그게 천체를 만들고 생명이 이제 탄생했죠. 그 생명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그 생명이라는 건 뭐냐? 뭐 여러 가지 뭐 100몇 가지 정의가 있다고 그래요. 생명이라는 거는 세포막을 기준으로 생명과 무생물이 있죠. 그죠? 이게 생명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거는 존재하려면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유지가 해야 되고, 왜냐하면 유지를 못하면 환경하고 똑같아지잖아요. 여기 온도가 10도고 여기가 영하 20도면 이게 섞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기 자신을 유지해야 되죠. 생명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이겁니다. 다윈식 진화를 해야 된다. 다윈식 진화라는 거는 뭐냐면은 돌연변이입니다. 자기 똑같은 게 복제해서는 안 돼요. 왜? 이 자기 자신을 영원히 할 수는 없어요. 연력학 이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은 다 흩어지기 때문에 영원히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유지가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연 어떤 현상이지만은 편법으로 된 게 이세를 만드는 겁니다. 이세를 만나서 간접적으로 좀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나하고 똑같이 복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인체에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를 복잡할 때는 반드시 에러가 생기게 돼 있는 겁니다. 열진동 때문에. 이게 나사에서 지금 20년 동안 쓰고 있는 생명의 정의입니다. 이 사람이 제랄드 조이슨가 이 사람이 스크립트 연구소에 아주 간단 명령. 자신이 자신을 유지하고 다윈식의 진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프리온이나 바이러스 같은 거는 스스로 유지를 못합니다. 숙주에 붙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윈식 진화를 합니다. 돌연변이를 해갖고. 그러니까 생명이 아닌 겁니다. 이건. 로봇. 자기 자신은 유지하지만 기계는 다윈식 진화를 못해요. 기계는 똑같이 복제할 겁니다. 그거는 생명이 아닌 겁니다. 인공지능 스스로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다윈식 진화를 못하죠. 이건 생명이 아닌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저거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 창조론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중간 화석이 없다고 그래요. 이거는 생명의 ABC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중간 화석이 없다는 얘기는. 왜냐하면 나나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중간 화석입니다. 다 중간 화석이에요. 왜?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전자, 복제를 할 적에 틀려지거든. 우리는 다 돌연변이종입니다. 왜? 똑같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수조 개의 그 원자들이 복제를 하는데 에러가 나는 겁니다. 당연히 조금씩 틀려지는 겁니다. 그 중간 와서 사람만 한번 보죠. 사람만. 유인원에서 인간의 호모까지 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최소한도 30종 이상의 중간 화석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호모에서 지금 현생인류까지 되는데 또한 그 정도의 중간 화석이 있어요. 그 100만 년, 600만 년 이렇게 되거든요. 600만 년의 화석을 어떻게 다 모읍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나는 다른 종입니다. 사실은. 우리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는 또 다른 종이고 쭉 가서 호모사피엔스가 난 게 30만 년 전인데 사람의 대를 20년이라고 한다면은 10,000대 위에 거슬러 가면 호모사피엔스입니다. 못 알아볼 겁니다. 근데
만약에 15만 대 올라가면은, 좀 달라지는 겁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조금씩 변한 겁니다.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 못 알아차리잖아요. 아들. 중간화석이 왜 없습니까? 다 중간화석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다 찾아야 됩니까, 그거를? 그 말이 안 돼. 이 다윈식 진화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형편없는 얘기입니다. 다윈식 진화가. 지구의 생명은 뭐냐? 요약을 하자면은 탄소를 탄소를 환원시켜서 생체 물질로 만들고 그거를 뱉어내서 산화시켜서 뱉어내는 과정입니다. 딱 요약을 하자면 그 헝가리의 이제 노벨상 수상인데 생명이라는 거는 엘렉트론이 전자가 쉴 자리를 찾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탄소는 이거는 주로가 아니라 거의 다 이겁니다.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를 환원시켜서 생체 재료로 만드는 거예요. 포도당이고 뭐고 이거 삥삥 돌리고 회로 대사잖아요. 뭐 6개, 7개, 8개, 세균이나 다 똑같습니다. 삥삥 돌려갖고 이 안에서 에너지가 나오고 생체 물질 이거 다 만들고 그 다음에 뱉어내는 겁니다. 뭐로? 산화시켜갖고. 산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생명의 현상. 지구 생명은 최소한도 아주 간단한 겁니다. 현재 지구에서는 이 탄소를 갖다가 1년에 2,580억 톤의 산소를 생물이 환원시켰다가 산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기본에 화학적으로 본다면은. 그러면 생명이 어떻게 생겼느냐? 간단한 원소입니다. 원자가 유기원소가 되고 유기원소가 모여져 갖고 큰 원소가 된 겁니다. 생체 분자는 거대하죠. 분자량이 몇백만도 되고 그러죠. 단백질 같은 거. 이렇게 된 겁니다. 단순한 분자에서 복잡한 분자로. 이겁니다. 생명은. 그런데 단순한 분자라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기분자입니다. 이거는 지금 잘 정립이 되어 있어요. 50년대 유리 밀러가 실험했잖아요. 그 시험관에서 방전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수백 가지의 유기물이 나옵니다. 어떤 조건을 하더라도 쉽게 나옵니다. 아주 쉽게.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되는 건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유기물에서 생명의 물질이 세 가지입니다. 기본적인 걸 여기. 첫째는 단백질. 단백질은 뭐 하는 거냐면 생체를 돌아가게 하는 물질입니다. 효소, 몸뚱아리 만들고 효소, 특히. 효소 없으면 우리는 1초도, 0.1초도 유지할 수가 없죠. 이거 만드는 게 이게 다 뭐냐면은 단백질이죠. 핵산. 다윈식 진화하려면 유전 정보가 있어야 되죠. DNA, RNA입니다. 핵산. 그 다음에 이걸 감싸는 세포막이 있어야 되죠. 이 세 물질이 있는데 이 세 물질은 다 합성이 됩니다. 어느 정도. 여기까지 다 실험실에서 합성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20년 사이에 깜짝 놀랄 천지개벽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과학이. 엄청난 진보가 있었어요. 여기에. 노벨 생리학상 받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뛰어든 겁니다. 원래 그 전공 안 했던 사람들도. 해서 어느 정도 밝혀졌어요. 최종 관문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결합을 해서 이런 최초의 이제 생물은 박테리아인데 박테리아를 이루는 이게 세 개가 결합해서 이렇게 된 거죠. 과학자들이 지금 이 분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예상하기는 앞으로 30년 이내에 규명이 될 거다 그랬어요. 근데 정확한 그 화학 경론은 하지만 지금도 대충은 알고 있어요. 요게 이제 마지막 관문인데 곧 저거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떤 가설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험과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쌓아올린 그거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벨기에 그 노벨 수상 받은 세포학자입니다. 크리스상 드뒤브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주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거는 그냥 그럴 수 있다가 아니다. 불어로 얘기하면 엠페라티브 코스믹, 영어로 한다면 코스믹 엠페라티브.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될 사건이다.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물질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걸 지금 그 물질의 기원, 생명의 기원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거는 너무도 당연히 일어날 반응, 화학 반응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우리가 바이오제네시스라고 하죠. 물질에서 생명이 어떻게 출현하는가.
응? 이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생명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생명의 원리입니다. 아마 여기 이제 제 책에도 쭉 써서 아실 겁니다. 슈레딩거가 명확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연력학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그 전자의 파동 이걸 연구하다가 그 자기가 만든 식을 인정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이 때려치고 나는 이제 물리학하고 손 끊어. 그래서 생명학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 아일랜드 가서 1948년인가 한 50년쯤에 What is life?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쓴 거죠. 아주 기념비적인 책입니다, 이 책. 이 책으로 인해서 이 강연, 원래는 강연이 있는데, 노벨 수상자, 자크 머너라든지, DNA를 발견한 왓슨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 개념이 뭐냐? 생명은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연력학 이 법칙에서 다 흐트러지려고 그러죠. 열이 흐트러지고, 잉크하고 물하고 섞으면 잉크 흩어지죠. 다 흩어지는 겁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연력학 이 법칙이죠. 뭐 영어로 친다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라는데 생명은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게 모아지는 게 생명입니다. 그죠? 그리고 죽으면 다 흩어지잖아요. 다 자연으로 돌아가잖아요. 생명은 그 반대되는 거. 그게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 사람은 정의하기는 생명이라는 거는 그런 무질서 중에서 질서를 유지하려는 거시기에다 그래서 거시기에. 왜? 그 하나하나의 그 분자들이 만약 생명체 분자가 작다 그러면은 그게 에러가 납니다. 열진동이나 양자 교란 때문에 엉망진창 생명이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많으면은 통계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이 이제 동전을 100번 던지잖아요. 그럼 이제 앞뒤면이 나올 게 50대 50이죠. 근데 10번만 던져. 그러면 8개, 2개 나올 수도 있죠. 그 에러가 되는 겁니다. 근데 100개, 1000개 던지면 비슷하게 나와요. 에러가 없어진다는 얘기. 그래서 생명이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생명이 그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크다는 겁니다. 생명.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입자의 개수, 그러니까 원자의 개수, 분자의 개수로 이렇게 바꿔 얘기할 수 있고 이거는 그거의 제곱분의 반비례해서 오차가 줄여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거는 무질서로의 연력학 이 법칙을 단순히 따르는 게 아니고 그거를 역주행해서 하려는 즉 파멸을 평형이라는 게 흩어지는 거죠. 화학평이 물리형이나 화학평이 흩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피하려고 억지로 애를 쓰는 과정이 생명이다.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정확하게. 그럼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거죠. 자, 구체적으로 방법은 질서를 만들어야 돼요. 질서를. 엔트로피. 모든 이 세상은 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열이 있으면 다 흩어지잖아요. 그죠? 가스 여기다 넣으면 여기 있다가 다 흩어져 버려. 이렇게. 다 흩어져 버리는 게 자연의 법. 그게 연력학 이 법칙입니다. 간단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는 겁니다. 무질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막아야 되는 거죠. 일시적으로. 편법이죠. 영원히 계속될 수가 없죠. 일시적으로 막는데 그건 뭐에서 하느냐. 동물의 예를 들면 음식에서 정돈된 구조를 얻는 겁니다. 음식에서. 세균 같으면은 대사작용. 사람도 다 뭐 대사작용이지만 식물은 광합성. 거기서 질서 구조를 임시적으로 얻는 겁니다. 그 만약에 동물이 단백질, 돼지의 단백질 먹으면 돼지 단백질이 안 되잖아요. 그럼 돼지의 유전 정보가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그게 소화의 목적입니다. 그 유전 정보를 깨는 게 소화입니다. 그러니까 잘게 쏘라고 원자 수준이 아니고 아미노산이나 뭐 이런 식으로 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 구조를 내가 섭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임시적으로죠. 그겁니다. 그게 연력학 이 법칙의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게 자연법칙의 연력학 이 법칙 자연법칙이 위배됐냐? 절대 아닙니다. 왜? 나는 질서 유지가 이제 됐습니다. 나는 생명체니까.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열을 발산되고 있어요. 여기서 쫙 열이 발산되고 있죠.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나의 생명체 자체는 질서가 유지되지만 내 주변을 지금 흐트러 놓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연력학 이면서 아주 단순한 개념이에요. 그죠? 개 엔트로피는, 시스템의 총 엔트로피는 개 엔트로피 플러스 주변의 엔트로피입니다.
우리는 생명 활동을 하면서 지금 뭐 대소변 다 싸고 여기 열적으로 다 흐트러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량을 치면 흐트러 놓는 게 더 많은 겁니다. 자연에서 질서정연하게 가는 반응이 많은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먹은 음식은 그대로 순환을 합니다. You are what you ate. 당신은 당신이 먹은 음식입니다. 딴 데 어디서 하나도 안 옵니다. 하나도 안 옵니다. 공기 중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부품을 갈아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뭐로? 음식으로. 동물 같으면은, 식물 같으면은 탄소도화작용, 세포 같으면은 대사작용. 끊임없이 갈아야 됩니다. 이 결합이 까무러치는 결합입니다. 이 효소작용 같으면은 1몰당 1초에 100억. 10의 구성이 10억이죠. 10억에 충돌합니다.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유지라는 겁니다. 이 자전거 외발 자전거 타는 식으로 겨우겨우 유지. 생명을 그 무질서로 돌아가는 걸 틀어막으려고 끊임없이. 근데 절대 이건 뒤돌릴 수가 없어요. 그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예? 그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동적 평형은 매 순간 위에서 겨우겨우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근데 결국은 깨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죽음이라는 거죠. 생명은 매 순간 완성된 상태다. 몇 개가 빠져도 됩니다. 그 대신에. 몇 개가 빠져도 됩니다. 엉성해도 됩니다. 간바 좀 빠져도 됩니다. 세포에서 뭐 빠져도 됩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요. 윌리엄 페일리가 영국 성공의 주교가 그래서 야, 창조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죠. 야, 너 길거리 가다가 시계를 봤어. 이렇게 완벽한 시계인데 이걸 누가 만들어? 하느님이 안 만들면 누가 만들어? 이렇게 완벽한 기계를. 틀린 대답입니다. 틀린 대답. 왜 틀렸냐면 생명은 복잡하지만은 정교하지가 않습니다. 개판 5분 전입니다. 개판 5분 전입니다. 이게 생명의 합성 과정에서 이런 게 밝혀진 거예요. 막 개 잡탕으로 해놓는데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뭐가 빠져. 생명은 절대 완벽한 기계가 아닙니다. 아까 에러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슈레딩거가. 에러투성입니다. 뭐가 하나 빠져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겨우겨우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는 되돌릴 기회 없어요. 기계는 부품 하나 빠지면 갈면 됩니다. 사람은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고 몇 개 빠져도 되고 잘 굴러갑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무너지죠. 그게 이제 죽음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질서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걸 밝힌 사람이 바로 이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기본 개념, 그 연력학의 기본 개념에 이런 걸 했던 사람이 볼츠만이라는 과학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슈레딩거가 거기에 대한 연력학 2법칙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거기서 질서가 어떻게 한다는 걸 또다시 밝힌 사람이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저번에 러시아 프리고진이 아니고 이름은 같은데, 그 사람하고 이름 같은데, 프리고진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뭘 했냐면은 평형계에서 아까 연력학 2법칙 이거는 다 닫힌 게 고립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우리 시스템은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지구에서 태양 에너지 받고 끊임없이 주변과 저걸 받는 이 계에서는 평형에서 멀리 떨어진 계에서는 필연적으로 질서 있는 구조가 나타난다. 자기 조직, 스스로 자기 조직하는 구조.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프랑스 물리학자 베르나르 셀이라는 건데 물을 끓여요. 그럼 막 부글부글 끓잖아요.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다음 막 엉망진창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이런 구조가 생겨요. 아주 질서정연한 구조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세요? 그다음에 튜링 있죠. 우리 암호 해석하는 그 애플 먹고 이렇게 죽었다는 사람 튜링이 이 사람들이 이걸 몰랐어요. 이 사람이 이걸 밝힌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밝혔냐면 아주 명확히 정성적으로 개념적으로 밝힌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개념입니다. 카오스 이론, 비선형 연력학, 이거는 비평형계, 실제 계는 평형계가 아니다. 닫힌 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평형에서 모였을 때 뭐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죠? 새들이 막 저렇게 날아가요. 개판 5분제로 날아가는데 질서정연하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런 걸 창발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창발이 뭐 개미 때, 새 때, 암세포 전이, 왜 교통혼란, 이게 다 의식의 출현,
이게 다 이거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이 프리고진이 어떤 기본 개념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끊임없이 흘러야 됩니다. 저렇게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이 조건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물질과 에너지가 끊임없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정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생명은 끊임없는 그 평형을 겨우겨우 유지하는 시스템, 그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번 이걸 보죠. 새들이 이렇게 돼요. 저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이 인터넷에 뭐 한번 이거 보시면 있을 거예요. 레이 레이놀즈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새들이 가는데 새들이 한두 마리에 막 이렇게 날아가면 개판 5분제로 날아가잖아요. 근데 새들한테 프로그램의 원칙을 딱 준 겁니다. 프로그램에. 새들이 막 날아가는데 어디 뭐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 이렇게 가는 놈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만 간다. 그 다음에 옆에 놈하고 빡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옆에 놈하고는 어mal만한 거리를 둔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세 가지 평균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동료가 가는 방향으로 가고 충돌하지 않기. 그 세 개만 입력한 겁니다. 그런 거 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 이게 많을수록 더 질서정연하게 돼. 생명에서 무질서한 그 자연에서 무기물에서 질서정연한 구조가 나오는 게 이게 바로 창발 현상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죠. 모래에서 이런 질서정연한 구조가 막 바람 불고 그러는데 이런 이해가 안 가죠. 이게 창발 현상입니다. 이게 지금 정성적으로는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정량적으로 하는 거 굉장히 힘들죠.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도. 자, 뭐 생명이 탄생한 거는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탄생했는데 본다면은 요약을 하자면은 이 세상에 그러니까 무생물에서 생명이 오는 거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조만간 밝혀질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반대로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새 분자 생물학이 막강하잖아요. 그거로 이 세상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박테리아 뭐 생물 전부 유전자를 조사해 보니까 조상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네? 네이처 이게 전부 나온 거예요. 이게 한두 논문이 아닙니다. 그게 루카입니다. 루카. 라스트 유니버설 커먼 안세스터입니다. 이건 박테리아예요. 박테리아. 그리고 뭐 연도는 틀려. 왜냐하면 박테리아들은 꼭 자손을 대대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동료끼리도 저거 하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건데 이건 한 사람의 아담과 이브가 아니고 아주 작은 무리의 어떤 박테리아였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겁니다. 생명을 만드는 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유전자로 분석한 거는 여기가 좀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게 접합이 되는지. 유전자로 찾아낸 이 최후의 조상이 최초의 생명체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몰라요.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아는데. 그래서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 특히 뭐 일본 학자들이나 이거 생각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생명이 출현하면서 수많은 생명들이 생명 혹은 준생명체가 탄생했는데 지구 초기는 혹독했거든요. 싹 죽어버리고 그중에 세 부류가 살아난 겁니다. 박테리아, 고세균, 진핵생물. 진핵생물은 우리 식물동물 버섯곰팡이입니다. 그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왜? 이게 같은 조상이라는 게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어요. 유전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어요. 한 조상이 나왔다는 게. 최근에 그 모든 걸 봤을 적에. 이렇게 도식화한다면 이런다는 거. 지구 생성 후에 많은 어떤 생물 혹은 준생명체가 탄생했는데 싹 죽어버리고 그 중에 하나가 살아남아갖고 지금 오늘 현존하는 생명이 난 거죠.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예. 그 마음, 이것도 창발 현상입니다. 그 마음의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마음의 주인은 없습니다. 그죠? 뇌에서 일어나는 네트워크, 이합 집산하는 겁니다. 여기 누구도 주인이 없습니다. 여기서 나라고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860억 개의 뇌세포, 뉴런이죠. 뉴런이 이 커넥션은 수백 조입니다, 아마.
네트워크가 이렇게 되게 되면 아까 그 창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적하기는 힘들지만은 그래서 뭐 의식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다 철학이다 그래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 9월 달에. 이건 생략하고 이것도 생략하고 심지어는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자유의지가. 내가 밥을 먹어야지,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하는 게 그게 내 뜻이냐. 유명한 리벳 실험 아니에요. 그죠? 손가락을 내가 눌러야지 하고서 끄당 누르고 이제 내가 눌러야지 하면 이제 결심을 하고 결심을 한 거 뇌에서 이제 다 분석하죠. 뇌자기로. 그 다음에 딱 눌러요. 그런 이제 근육이 움직이는데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걸 눌러야 하기 전에 뇌에서 이미 활동 전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누르는 거예요. 내가 누르는 게 아니라 뇌에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희한한 거죠. 그죠? 그 여기에 논란이, 논란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근데 이거 사실이에요. 사실. 그 자유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있다 없다? 그건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뇌에 대한 이런 거는 이미 다 파악을 했다고 생각해요. 기본 원리는. 가령 나뭇잎이 떨어져요. 그러면 살랑살랑 떨어져요.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어요. 그죠? 거기에는 중력도 있고 부력도 있고 공기 외력도 있고 다 있어요. 그게 해갖고 이렇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게 왜 떨어지는지 알고 있어요. 저는 이 마음에 대한 지금 뇌과학이 지난 10년 동안 바뀐 것도 그거하고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기본 원리, 기본 큰 맥락은 알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원래 요만한 거 꼬마 선충인가 그 뉴런 몇 개 안 되는 게가 어떻게 그런 활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뇌는 복잡한 거죠. 사람은 앞으로 뇌과학에 할 일이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세부 포인트지. 이런 큰 맥락에서 이게 네트워크로 해서 이게 없어졌다. 이렇지 않나. 그게 이제 뭐 제 생각입니다. 구름의 실체가 어디 있습니까? 구름의 실체, 이게 다 개체입니다. 뉴런. 구름의 실체가 어디 있어요? 근데 모양을 만들고 없어지고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구름하고 똑같아.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저거고. 보는 거, 우리가 보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는 시각에는 뭐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지만은 한 80%는 다 가짜, 머리가 만들어낸 가짜입니다. 머리의 두뇌의 목적은 잡아먹고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생긴 겁니다. 결론을 하자면은. 그래서 거기에는 정확한 예측이 필요 없어요. 무조건 빨라요. 틀리더라도. 사자가 있는데 이거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람 흔들거리면 무조건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어? 뇌는 정확하라고 있은 게 아닙니다. 빨리 대처하라고 있는 거지. 먹거나 먹거나. 그게 뇌의 본질이거든. 사람 뇌는 뭐냐면은 생각하려고 있는 게 아니죠. 높은 지능이라는 거는 뇌의 혼선 때문에 온 겁니다. 요약한 이제 이것은 설명을 이제 생략하겠는데. 우리 몸에 뇌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몸에 37여 개의 세포가 있어요. 세포는 다 제각기 딴 데 죽습니다. 간세포는 망막세포는 10일, 피부세포는 며칠, 쭉 해하고 다 37개의 세포 중에서 누가 납니까 도대체? 뇌에 뇌가 없어요. 그죠? 그럼 37개의 세포에 누가 죽어요? 사람이 죽는 거는 이 중에 어떤 세포가 죽어서 죽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37개는 이거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한 거거든요. 다세포 생물이 진화하면서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했는데 누가 하나 죽은 겁니다. 이 중에 일부가. 그럼 나머지 세포들은 영문도 모르고 따라 죽는 겁니다. 대개 산소 부족으로. 그럼 그 중에서 누가? 간세포가 납니까? 아니면 뇌세포가 납니까? 뇌세포가 나면은 860억 개 혹은 요새 업데이트된 거는 1200 몇 억 개인데 그 중에 어떤 세포가 납니까? 나라는 건 내가 나다 하는 거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나라는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이제 부위별로 공간적으로나 과거에나 이제 비춰봐갖고 뇌 부위에 따라서 다 이제 조금씩 틀린데 이게 나를 만드는 겁니다. 나를 만드는 거는 다세포가 나를 유지하려면 나라는 공통적인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생명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 뇌는 그래서 있는 겁니다. 자손 2세? 이것도 웃기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더 있구나.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자손 2세. 그래도 자손은 나는 죽더라도 자손을 해야지.
안동 시내 인구가 30만인가 얼마거든요. 그러면 내가 날라면 어머니, 아버지 두 사람이 있어. 할아버지 4명, 증조할아버지 8명 쭉 있어야 돼. 그러면은, 안동에, 우리 집 할아버지가 30대 할아버지가 뭐 있는데, 그러면 그 30대 할아버지는 얼마가 있어야 되냐면은 10억 있어야 돼요. 안동 인구는 30만 밖에 안 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왕창 다 섞였다는 얘기입니다. 내 자식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몇 대 내려가면은 그거는 유전자 풀이입니다. 인간의 똑같은 유전자 풀이에요. 내 자식, 왜냐하면 내 자식 사랑하면 생물은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데 사실은 유전자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나라고 볼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몇 대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다 섞여서 공통의 유전자 풀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갖고 유전 정보 같으면은 공통주상에서 분괴해갖고 그 혐오균하고 46%가 갖고 초파리하고 61%가 같아요. 사람 유전자가. 어디 뭘 나라고 하겠습니다. 명예? 이건 더 웃기는 얘기입니다. 반고호 진짜 인생 물질적으로 비참하게 살았죠. 그림은 딱 한 편 동생이 사준 거 한 편 팔리고 가난해 병들고 매독 걸리고 뭐 걸리고 형편없었죠. 물론 그림을 그리느라고 행복했겠지만은 그래 불행하게 살다 죽었어요. 우리가 볼 적에 외적으로 자기 뭐 심적으로 그림 그릴 땐 행복했다 하더라도 그럼 이 사람의 방고함 우리가 다 뿅 가는데 이 방고는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의 세포입니까? 뇌세포입니까? 뇌입니까? 그 당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정말. 시간이 이제 이거는 환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금방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은 환상입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3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열역학 이법칙. 이거는 인문, 시간은 실수와 시간의 환상이라도 이게 인문 360인가 저보고 이제 이걸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달라고 그래갖고 썼던 글입니다. 인터넷에 가면 어디 있을 거예요. 근데 상대성 이론의 시간이 상대자인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걸 생략하겠습니다. 비행기에 여기 있어요. 이 사람이 딱 이 가로등에 똑같은 거리에 중간이 있어요. 딱 스위치를 갖고 있어요. 불을 딱 켰어요. 여기 켜지고 여기 동시에 켜졌죠. 근데 위에 비행기가 있어요. 비행기는 여기 있었어요. 근데 딱 하는 순간에 불이 켜지는 순간에 이 비행기는 조금 더 갔어요. 조금 더 갔죠. 그럼 이 비행기는 저 빛을 조금 더 일찍 봅니다. 왜냐하면 가까우니까. 요건 좀 늦게 봐요. 그럼 똑같은 사건인데 내가 보는 거하고 비행기 보면 다른 시간이. 동시라는 건 없는 거야. 동시. 전 세계 동시라는 건 없는 겁니다. 상대성 이론 그렇고 양자역학 거꾸로 가잖아요. 미시세계에 가면은 거꾸로 갑니다. 시간이 거꾸로 갑니다. 열역학 이법칙 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흩어지는 방향으로.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는 절대 안 되죠. 이렇게는. 그런데 열역학 이법칙이라는 건 통계법칙입니다. 통계법칙. 통계법칙이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한 군데 몰려 있을 수가 있어요. 국부적으로 굉장히 시스템이 크다면은. 그거를 간파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엔트로피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 나중에 평형 상태에 다루고 있는데 그게 시간의 화살이죠. 달걀이 깨지고 과거를 기억하고 근데 이게 만약 거꾸로 간다면은 미래를 기억하고 깨진 달걀 새처 모여서 뭉치고 이렇게 될 겁니다. 만약에 엔트로피가 거꾸로 간다면은 근데 거꾸로 가는 게 저런 상태인데 국부적으로 보면은 아까 질서처럼 거꾸로 갈 수가 있어요. 이건 통계적이니까. 놀랍게도 이 개념을 처음 얘기한 사람이 볼츠만입니다. 볼츠만입니다. 이 했던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뭐 이렇게 이제 평균적으로 들쑥날쑥한데 이런 데가 이게 이제 엔트로피가 커지는 데인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럼 큰 우주 중에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우주가 이렇게 됐다는 건데 우리 이제 교과서에서 배울 때 엔트로피는 커지는 방향으로 간다만 얘기했어요. 그럼 옛날에는 어땠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는 없어요. 최초 얘기는 없는 겁니다. 여기는 뭐냐면 중력이 빠져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 볼츠만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어느 한 구석에 시간이 거꾸로 가는 데도 있다.
다중우주의 개념을 놀랍게도 백몇십 년 전에 이 연력학의 아버지가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럼 시간은 환상인가? 환상입니다. 칼로 로벨리, 제2의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라고 했냐? 아니, 지금 시간이 환상이라는 게 백몇십 년 전에, 100년 전에 지금 다 알려졌는데 물리학자들이 아직도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한심하다, 이 얘기는. 백몇 년 전에 시간은 환상이라는 게 아인슈타인의 절친입니다. 베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편지 쓴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달 먼저 죽었어요. 죽었는데 아인슈타인이 편지 쓴 가족을 위로하느라고 독일어로 쓴 건데 그는 저보다 조금 앞서 이 기이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처럼 신념 있는 물리학자들에게 현재, 과거, 미래는 환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 한 달 있다 죽었어. 30 며칠 있다. 우리는 시간의 환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미래가 아까 불교 얘기를 쭉 했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칼로 로벨리 같은 사람은 그래서 이걸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의 환상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는 국소적으로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국소적으로. 만약에 시간 보낸 미세 세계에 가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거꾸로 갑니다. 상대성을 거대 계로 가도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현실 세계는 거꾸로 안 가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식의 시간능이 분해능이죠. 분해능. 몇 초냐면 0.1초라고 그래요. 0.1초 이내는 구분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0.00001초 되면은 빛이 이만큼 가는 기간, 한 3m까지 되는 기간이 분해능이 높아지면은 시간이 거꾸로 하는 게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기계들은. 양자역학적인 기계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국소적인 시간이다. 응? 그겁니다. 그래서 지구를 인공해서 보면 동그래요. 땅바닥에서 보면 이래요. 우리가 보는 건 이거, 현실의 세상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도 생략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세상을 왜 있었냐 하는데 알아본 대로 우리의 마음, 의식 이거 자체가 믿을 만한 게 못 되고 시간은 환상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 것이냐. 버틀란드 러셀이 얘기했던 거예요. 원인이 아까 인과율이라는 게 참 허무하다고 그랬잖아요. 인과율이라는 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물리법칙은 원인 결과를 따지는 겁니다. 변화를 따지는 거니까 그게 없다면 물리법칙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근데 세부에 가면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우리 인식의 작용이죠. 버틀란드 러셀이 나는 그냥 우주의 기원이 뭐냐, 세상의 기원이 뭐냐 하면 나는 그냥 우주가 거기 있다. 그리고 그거 끝. 그거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냥 있는 거다. 왜 원인을 따지느냐. 원인을 따지는 건 내 뇌의 작용이고 사람의 저거지. 그겁니다. 그 현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할머니는 123살 장칼망, 123살 며칠을 살았어요. 살았는데 100살까지 이렇게 100몇 살에 이제 담배불이 안 보여, 라이터가 안 보여갖고 끄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장수한 사람이 있어요.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은 평생 불구로 살다 하셔서, 물론 위대한 업적은 남겼지만은, 호킹이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에 표준 인간은 없다. 불행한 사람, 짧게 사는 사람, 길게 그게 다 우리 현재에 주어진 상태를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 현재만 중요하라. 미래도 생각하지 말고, 과거도 생각하지 말고, 순간적으로. 그게 바로, 이제 얼마 전에, 특히 이거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네. 94살 난 할머니하고 90살 난 할머니가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났어요. 미국에 4,000km 떨어졌는데 처음 만난 거예요. 마지막으로 만나서 3일 동안 자면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 헤어질 때 마지막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다시 헤어져야 돼. 한 사람은 요양원 가고, 우리 다시 안녕이랑 굿바이라고 얘기하지 말자. 우리 행복하게 살았다. 현재 순간에. 진짜 감동. 이건 손녀가 띄웠는데 1,700만 건이 조회가 나왔대요. 그 틱톡인가 이거 간단한 그 손녀가 몰래 찍은 겁니다. 뒤에서 이렇게. 이 책 아시죠, 그죠? 숨결이 바람이 될 때. 이 아마존에서 36주인가 68주 베스트셀러 했던 책입니다. 프린스턴인가 어디 의사, 인도계 의사인데
암 걸려서 1년 내에 죽었어요. 그 죽는 과정을 자기가 쭉 쓴 거예요. 쓰고 이 여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감동돼요. 한번 이 책 읽어보세요. 이게 우리가 사는 게 왜 살고 하는 거를 하는 건데, 아까 이제 불교 얘기를 했었는데 부처님이 얘기했던 그 명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염입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명상입니다. 지금을 생각하라.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염. 이게 지금 금자의 마음 심자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인도에서 불교도 이걸 정확하게 번역을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다 잊어먹었지. 염이라는 거는 빨리어로 사티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를 관찰해요. 부처가 아까 부처 얘기를 덜 했는데 부처가 명상 수련하라는 거는 지금을 보라는 거예요. 이거 뭐 정신 집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신 집중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흘러가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그 대신에 그 훈련을 자꾸 하게 되면은 마음이 편안하게 된다는 얘기. 그 저도 이제 이 명상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 막걸리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시공 우리 이제 우주 시공간의 일시적인 원자의 집합체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가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의 존재에 그 귀중함을 갖다 자각하는 거. 이게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 매 순간 하나하나에 행복함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책을 쓴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